그 조갑재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토론을 하려니까 참 제가 몸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사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주로 조갑재 사장님이 쓰신 박정희 전기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소위 한반도 문제 전문가, 한국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박정희 전기 13권 읽어봤냐? 하고 물어봐서 읽어본 적 없다. 그런 게 있는 줄 모른다 하는 사람은 전 전문가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조 사장님께서 쓰신 책의 일부는 사실 저희가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통일일보는 교포를 위한 신문이 아니고 일본 사회를 향해서 발생하는 신문입니다. 절대로 교포 신문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통일일보 사장님이 저쪽 옆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통일일보의 전하, 지금 현재 저희 사장이 애착을 갖는 것은 사실 이 통일일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강력한 저희 발신 수단이 필요했을 때 유일하게 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통일일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당시에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나중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한국에서 저희의 빈약한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주 선전 활동에서 빈약했습니다. 그거의 귀중한 자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전쟁 국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군이나 공안기관, 안보기관을 떠나서 모든 공무원은 전시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긴장감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점점 대한민국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희는 열전보다 더 고약한 힘든 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냉전이 얼마나 힘들고 치명적인 싸움인지를 인식들을 하지 못하고 평화시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일본을 얼만큼 모르는가 또는 일본이 한국을 얼만큼 모르는가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충분히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우파가 몇 명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국민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 저는 우파가 4명 중에 1명이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그럼 일본에서는 우파가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알기엔 일본에는 우파가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우파는 1%도 없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채 너무 쉽게 일본을 대합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일본 그러면 일본을 우습게 알든가 일본에 무조건 경도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을 있는 대로 알고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일본에 대해서 신화를 가져도 안 되고 불필요한 민족적 뭐라고 할까요?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일본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기분으로 사실 저희가 3년 동안에 6.25 전쟁 3년 일간의 열전을 마친 다음에 냉전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아무도 싸워보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열전은 한반도가 전쟁터였지만 냉전은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냉전의 전쟁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전쟁터가 일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에만 유엔군 사령부를 제압하는 조선노동당의 제1지부가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후방사령부는 휴전이 되면은 잠정적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정치 심리 모략전쟁이 되면 그것은 노동당이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에 노동당 지부를 만든 것이 조총련이고 이 조총련이 한국을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현대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일본 여론을 지배한 것은
1945년 8월부터 최소한 40년간은 조총련이 지배했습니다. 조총련이 일본 언론을 지배했습니다. 다음에 1986년 저희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다음에 서울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잠깐 몇 년 동안 저희가 일본 언론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냉전이 끝나면서 한국은 좌경화되고 그 좌경화에 대해서는 제가 레주메에 일부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철저히 우경화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전략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990년에 동경에 있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동서냉전이 끝났으니 일본도 진로를 생각해야겠다. 한국도 진로를 생각할 게 아니냐. 전략적인 대화를 하자.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실무자끼리 아이디어 교환 차원의 접촉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일본도 미일 동맹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 궤도를 수정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은 주변의 모든 나라와 이 대화와 접촉 타진을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이 미일 동맹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1996년입니다. 6년 걸렸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재정립에. 그럴 때 한국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북방 외교하느라고 바빠서 전통 우방 동맹들하고는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도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되게 컸다. 잘났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끝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처음으로 아시아에 일본만한 나라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정말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50 청문회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유사일에 처음으로 아마도 백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싹트는 감정이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북방 외교가 어떤 것인지 저는 북방 외교는 실패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초의 시작에서 벗어났습니다. 북방 외교의 목표는 평양을 함락하는 것이 북방 외교여야 되는데 북방 외교는 중간에 새로운 시장 개척, 부공산권과 수교를 만회한 거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평양은 툭 건드리면 쓰러질 수 있었는데 평양을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직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80년대 일본을 통해서 한국의 적화 자금이 10년 동안 2조 원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2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연간 2천억 원, 2억 달러. 그것이 지금 어느 분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판검사의 3분의 1이 김일성 장학생이다 라는 비밀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육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비교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스타일, 박정희 대통령의 스타일. 이분들은 상황 타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쥐어 짜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갑니다. 이게 이승만, 박정희의 스타일입니다. 육공화국의 스타일은, 대통령들의 스타일은 자기 인기 관리, 여론이 뭐를 원하나 눈치 보고 그거 따라갑니다. 창조력 같은 거는 아예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창조력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선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양으로 달려간 사람들. 아주 고약한 나쁜 창조력을 발휘한 경우죠. 아까 조총련 이야기를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총련, 북한 그러면 블랙박스였습니다. 동서냉전 기간에 쭉 블랙박스였습니다. 저도 블랙박스였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도대체 평양 애들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양 노동당의 DNA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소위 탈북자들이 들어옵니다. 북한의 결정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김현희 같은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로소 북한을 저희가 DNA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참고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서냉전하는데 뭐 누가 가르쳐주고 매뉴얼 없었습니다. 저희가 악지원 보투 정주영 회장께서 그 바닷가 모래골판에다가 조선소를 세우면서 배를 짓듯이 그냥 앙중모색 공부하면서 싸워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후반에 비로소 남북이 분단된 40년 후에야 겨우 일본에서 저희가 조총련을 압도하게 되는, 김일성의 선전을 압도하게 되는 계기를 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고 그 과정에서는 월간조선과 조갑재 사장님께서도 많이 공헌을 하셨습니다. 아마 모르셨겠지만,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많은 공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냉전이라는 것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정보 인텔리전스는 고도의 과학이고 학문이지 스파이 이런 영화 같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육공화국에 소위 민주화가 됐다고 믿는 대통령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냉전을 싸울 수 있는 국가 조직을 철저하게 약화, 스스로 해체, 파괴를 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싸워나갈 수 있을 만큼 슬기롭고 유능해야 되는데, 탁월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제가 2조 원의 대남 적화 자금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노태우 대통령 말씀하시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하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을 함락시키고 공략하는데 군사력을 쓰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저놈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노태우 대통령을 포함해서 육공화국 대통령들은 보고를 받으면 내가 이런 정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력 있는 자리에 왔구나 하고 즐기고 그것을 끝입니다. 그 최고의 고급 정보를 전략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비극입니다. 그 대통령들은 큰 국면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큰 곳에 착안을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가장 실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바둑에서 어디에 돌을 놓느냐 하는 것처럼 착수를 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 육공화국에서 그러한 차원의 국가 지도가 있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 지도의 색깔이 바뀔 때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일선에 아무런 훈령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육공화국 대통령들은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듯이 매년 정해진 코스대로 외로를 즐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18년 동안 공식 방문한 적 없습니다. 그 따님도 물론 가지 못하고 물러나셨지만은, 그런데 일본에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한 분일수록 제일 실속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저 5년을 무사히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승만, 박정희 그분들의 스타일로 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죠. 탈북자 문제라든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한반도 지배 도발이라든가 또는 IS와의 전쟁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저희는 상상이 됩니다.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공무원 생활하면서 전쟁하는 나라의 공무원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필요하면 공무원들은 기꺼이 전쟁 중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해보면요. 후배들 데리고 야근을 하는데 대개 새벽 한 3시 돼서 잠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야근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밤을 새워서 결론이 나오는 것은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인 새벽 5시쯤 돼야 아이디어의 돌파구가 뚫립니다. 그거 그냥 책상 앞에 늘어놓고 앉아가지고 일한다고 일 되는 거 아닙니다. 밤새도록 머리를 고문하면 해 뜨기 직전에 새벽 5시쯤 돼서 뭔가가 흐릿하게 단서가 나타납니다. 전쟁하는 나라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야근 수당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일 관계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을 때 독립국이 다시 됐을 때 저희는 해방 후에 3년 동안 미 군정을 거쳐서 독립했습니다. 일본은 6년 8개월 미국의 점령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굴욕적이었죠. 그런데 다시 일본이 주권국가가 돼서 식민지였던 대한민국과 마주한 그 순간에 일본 외무성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제가 알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걸 연구해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치학 박사 학위를 어느 분이 이걸 하신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제가 느낀 같은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52년 4월 28일부터 3개월 1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유명하신 평화선 선언을 하십니다. 한일 양국이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서 최초로 격심한 감정적 격돌을 겪는 첫 번째 장면이 그겁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자기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집어넣는데 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영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납포를 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승만은 용서 못한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그래서 지금 한일 양국이 근본적으로 넘어야 될 장벽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자유세계의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일본 국민들은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인정 못하겠다는데 무슨 우호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두 번째 격돌이 국교 정상화 전에 북송입니다. 제1교포 북송.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9만 3천 명 내지 10만 명을 일본이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저 당시에 초등학생인데 데모했습니다. 관제 강제 데모가 아니라 저희 초등학생들도 정말 분노해서 데모했습니다. 6.25 휴전된 지 6년 후의 일입니다. 저희가 다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6년 후에, 북송을 시작한 6년 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데 일본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북송을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은 계속 북으로 보냅니다. 언제까지 보내느냐? 19년을 더 보내서 1984년에 끝이 납니다.
제1교포 북송. 이상하죠? 제가 아까 1985년까지 40년 정도는 일본 언론을, 여론을 북한이 지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없지만 작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일본 정부가 제가 알기에 48년 만에 일본에 사는 제1한국인들의 국적을 북한과 대한민국과 조선으로 구분해서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제가 알기에는 1968년에 법무성에 출입국 관리 백서에서 일본에 사는 제1한국인들의 한국 국적과 북한 국적을 구분해서 발표한 이후에 일본이 그것을 감췄다가 작년에 발표를 했고, 작년 말 현재로 지금 일본에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로 아마도 3만 1,000명이 안 될 겁니다. 3만 1,000명이 안 될 것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제1동포 사회가 당시에 뭐 대충 잡아서 합법적인 체류자는 60만 명 선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미당한 사람들이. 합법 체류자가 60만 선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한민국과 조선이라는 국적 부분이 30만 대 30만. 이 대개 저희가 추정입니다. 1970년에서 1971년에 역전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북한이 많았죠. 수령님이 지도하는 해외 동포 사업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역전이 되는 것이 국교 정상화 후 한 6년 후에 역전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에 의해서 역전이 되는데, 당시에는 이 백서가 5년마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68년에 백서가 나왔으면 5년 후에 대략 72년에 백서가 나오고, 거기에 그 숫자가 나오는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백서가 나오기를. 그때 나오는 백서에 그때부터는 제1한국 조선일보로 합해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구분 안 하고요. 북한이 철저하게 패배, 쇠퇴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그 데이터를 숨겨준 겁니다. 그냥 맨입으로 물으면 안 됩니다. 거대한 돈을 썼겠죠. 풍문으로는, 풍문입니다. 증거 없습니다. 수상 경험자한테는 억 단위의 로비 자금을 정기적으로 바쳤다. 그 억은 원이 아니라 N입니다. 한국 돈 10억? 1년에 계절별로 2번을 바쳤다면 20억을 바친 셈이겠죠? 그 정도 공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당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 피눈물을 흘려서 간신히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간신히 만회한 순간 대한민국 자체가 좌경화됐기 때문에 뭐 어찌할 수 없이 양국은 충돌 국면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한국하고 뭐 거창하게 언론 나오는 거 아니다. 아이디어 교환 차원에서 커피 한잔 먹고 대화하자 하는 것조차도 육공화국은 거부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둔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권력이 있었으면 한일 관계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1995년 1월 달에 고베 지진이 일어납니다. 고베 1월 17일 날 새벽에 대략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다 불타 죽었죠. 당시에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립정권이었는데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려도 1시간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한 6천 명이 거의 다 소사체로 발견됩니다. 불타 죽었죠. 가옥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다 죽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20만 달러를 원조했습니다. 인도 전략에. 북한이 7만 달러를 원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조한 20만 달러와 북한이 원조한 7만 달러는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승만이나 박정희였으면 그때 일본에 대해서 고베 지진 때 주저없이 몇 억 불을 지원했을 겁니다. 주저없이 몇 억 불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감정이 다 사라지고, 그 뒤에 한국이 요구하는 건 뭐든지
흔쾌하게 대화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공화국을 제가 돌아보면 수많은 기회가 오는데 다 놓칩니다. 일본의 지진이 난 건 그분들한테는 불행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다 흘려버렸습니다. 2011년에 3.11 유명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고베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베 지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당국에 큰맘 먹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이 국민이 서로 화해하자. 그런 기회로 쓰자. 일본이 돈이 없어서 한국한테 지원해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까지 했는데 못했습니다. 북한한테는 15만 톤 쌀을 주면서 3.11 때 지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쪽엔 재해지만은 저희는 일본한테 인도적으로 아니면은 인접국가로서 사랑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안 했습니다. 대한항공으로 미네랄 워터, 담요 이런 것만 열심히 날려주고 그만두었죠. 당시에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모함, 강습, 상륙정 등등을 동원해서 최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야. 도모다치 작전. 이것이 외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월간조선에도 그게 실려 있었습니다. 나라는 만들었는데 국민을 못 만들었다는 특집을 만드신 게 있으시죠? 저희가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사파 탈레반 정권이 생기는 것도 이거 국민교육에서 실패한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원점에 섰습니다. 아까 주권국가로 일본과 한국이 주권국가로 맞이했던 1952년 4월 18일 이후에 사실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벌어놓은 거 다 까먹어서. 그리고 일본은 지금 헌법 개정이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헌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헌법은 1890년에 명치헌법을 만들어서 대개 56년간 시행하다가 그 다음에 70년 전에 현재 일본 헌법을 만들어서 딱 70년, 대략 12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들이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을. 전쟁에 져서 할 수 없이 먼저 헌법을 폐기하고 지금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헌법 개정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놓고 무슨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넘어서 우선 여기서 그치겠습니다.